평안도 용천 군수의 사가, 그 담장 안은 겉보기에 고요하고 위엄이 있었으나 그 안에서 사는 군수 허륜의 서자, 즉 얼자 허준의 삶은 폭풍우와 같았다. 허준은 군수의 자식이라는 핏줄의 모순을 온몸으로 짊어진 채 20해를 넘게 살았다. 그는 사대부의 복식을 갖추고 군수의 아들이라는 허울뿐인 위강을 등에 업었으나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허준의 얼굴은 뚜렷하고 영리해 보였으며 풍채는 양반 자제 못지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패기 없는 오만과 뿌리 깊은 절망이 교차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손씨가 천첩의 신분이었기에 허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천민의 피를 반쯤 물려받았다는 지울 수 없는 낙인 때문이었다. 과거 응시는 언감생심. 허준은 자신의 처지를 되뇌며 쓴웃음을 삼켰다. 조선시대 얼자들에게도 문무과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긴 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허준처럼 군수 집안의 천첩 소생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문장과 학문에 대한 재주가 뛰어났음에도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꿈이 짓밟히는 고통을 매일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 허륜 군수는 아들 허준에게 양반의 교육을 시키고 사대부의 예법을 가르쳤다. 이는 허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듯 했으나 동시에 절망의 크기를 더욱 키웠다. 양반의 지식과 교양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비참할 정도로 낮았다. 그는 군수 동원의 아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책인 이방 자리조차 천민의 피가 섞인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양반들은 그를 반상의 경계에 걸쳐 있는 더러운 존재로 여겼고 아전들조차 그를 겉으로는 떠받들면서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었다. 허준은 이 절망감을 잊기 위해 용천의 왈패들과 어울리며 술과 주색 잡기에 탐닉하는 퇴폐적인 삶을 선택했다. 그는 일부러 거친 언행을 일삼고 기생집에서 탕진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이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반항이자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해와 같은 행위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 세상이 나를 천하게 규정했으니 나는 그 규정대로 살 뿐이다. 그의 방탕함은 용천의 소문이 되었고 군수의 서자라는 명예는 그의 손에 의해 치욕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치욕을 통해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기 전 과거철이 다가왔다. 허준과 함께 유학을 공부했던 용천의 사대부 친구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었다. 허준은 강가에서 친구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허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으나 허준은 그들의 희망 가득한 얼굴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다. 친구들이 탄 배가 멀어지자 허준의 배알이 뒤틀렸다. 나 또한 저들과 같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거늘 어째서 나는 저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가. 분노를 참지 못한 허준은 홧김에 자신이 쓰고 있던 큰 갓을 벗어 땅바닥에 내던지고 찢어발겼다. 갓은 양반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갓을 찢는 행위는 스스로 양반임을 부정하고 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처절한 선언과 같았다. 그날 밤 허준은 술에 취해 길을 잃고 용천 인근의 산사까지 흘러 들어갔다. 겨울의 끝자락,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고요하고 하얗게 덮여 있었다. 절간 마당을 지나 돌아가려던 허준은 문득 새하얀 눈 덮인 길 위로 찍힌 희미한 발자국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인의 발자국이었다. 그 발자국은 일반 여인의 발자국과는 달리 깊고 조심스러운 보폭을 가지고 있었다. 눈이 많이 쌓인 곳을 피하고 흙길이나
바위 위로만 간 듯한 숙련된 이동의 흔적이었다. 단순한 나들이나 심부름이 아닌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이동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호기심에 이끌린 허준은 그 발자국 흔적을 따라 산길을 내려갔다. 발자국은 도공들이 모여 사는 작은 오두막 마을, 일명 도공촌으로 이어졌다. 허준은 그곳에서 운명과 같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전 종친부 불영 겸 시약청 조제 이정찬의 딸 이다희였다. 다희는 귀양 온 죄인의 딸이라는 비참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기품과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의 풍파에 굴하지 않고 오직 슬픔과 고독만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다희는 영모로 몰린 아버지를 모시고 유배지를 이탈하여 명예 유이태를 찾아 용천까지 왔었다. 원래 유이태는 중국산 약재를 구하기 위해 의주에 잠시 들렀으나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다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용천 외곽의 도공촌 오두막에 발이 묶인 절박한 상황이었다. 허준은 다희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의 심장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명력을 되찾은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인 양허세를 부리며 다희를 유혹하려 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이리 고고한 미인을 만나다니 저의 팔자가 호강할 모양입니다. 저는 이 고을 군수의 자제로 이 일대가 모두 제 집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허준의 경박한 언행과 허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병든 아버지의 치료에만 쏠려 있었다. 다희는 허준에게 자신들의 죄인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고귀한 영혼은 허준이 이제껏 만났던 그 어떤 여인들보다 강하고 순수했다. 허준은 다희에게 진심으로 반했지만 그의 수와 양태는 달랐다. 양태는 천한 신분의 분풀이를 할 기회를 노리던 비열한 자였다. 그는 다희 부녀가 유배지를 이탈한 죄인 신분임을 알게 되자 그들을 위협하여 다희를 겁탈하고 허준의 욕정을 채우게 하라고 음모를 꾸몄다. 마님, 저것들은 관아에 고발해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 천한 계집을 가지고 노시다가 버리신다 한들 누가 감히 군수 아드님께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미천한 신분을 이용하여 즐기십시오. 양태의 말은 허준이 이제껏 살아왔던 방탕하고 오만한 삶의 방식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었다. 허준은 잠시 권력의 유혹에 흔들렸으나 다희의 고결한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간적인 도리를 일깨웠다. 허준은 양태의 비열한 행위를 거부하고 다희 부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는 비록 타락했지만 자신의 선을 넘는 행위를 막고자 했다. 바로 그때 오두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찬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희는 허준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다. 양태가 급히 의원을 데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이정찬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허준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다. 이정찬은 허준의 눈빛에서 재주와 양심을 보았던 것이다. 자네는 좋은 재주를 가졌네. 썩히지 말게. 명의 유이태를 찾아가. 의술을 배워.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게나. 그것만이 자네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마지막 부탁일세. 허준은 비록 방탕했지만 가슴속에는 아버지 허륜이 예전에 써준 희미한 서찰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이정찬의 유언은 허준에게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심어주었다. 허준은 죄인 신분의 다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신분을 세탁하고
이정찬의 유언대로 유이태를 찾아 산음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사랑과 속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결합된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허준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용천 군수 아버지 허륜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허륜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알면서도 그 깊은 절망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마지막 배려를 베풀었다. 허륜은 허준에게 산음 현감에게 보내는 서찰과 거액의 돈을 건네주었다. 서찰에는 허준을 자신의 사위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허준의 얼자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산음에서 양반의 사위로서 떳떳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 서찰은 내가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줄이다. 이 돈으로 내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허준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이 돈과 서찰은 그의 신분적 굴레를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허준은 다이, 어머니 손씨와 함께 산음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길잡이로 따라 나섰던 장본사령이 허륜이 준 거액의 돈을 가지고 야밤에 도주하는 배신을 저질렀다. 허준 일행은 단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절망에 빠진 허준은 돈을 쫓아 길을 나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다희의 옛 정혼자 김상기였다. 김상기는 다희의 아버지 이정찬의 신원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다희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려 했다. 김상기의 등장은 허준과 다희의 관계를 최후의 시험대에 올렸다. 다희가 김상기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잃었던 신분과 명예를 되찾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반면 허준은 여전히 천민의 피를 가진 얼자였고 빈털터리 신세였다. 하지만 다희의 선택은 허준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다. 다희는 김상기에게 다가섰다. 나으리께서 파혼을 고하시던 날 저의 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고 저 역시 방가의 여인으로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희는 파혼이 방가의 여인에게 어떤 치욕을 안겨주는지 아느냐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김상기가 돌아섰을 때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선언을 했다. 다희는 자신의 복장이 단순한 변복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정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상징하는 유부녀의 복장임을 간조했다. 저에게는 이미 평생을 함께할 정인이 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할지언정 저의 절박한 처지에 손을 내밀어 주었고 저를 인간으로서 존중해 준 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아내입니다.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저는 이 천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고 천민 출신인 허준을 선택한 다희의 깊은 사랑과 고귀한 희생은 허준에게 인생 최대의 감동을 선사했다. 허준은 다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의술을 통해 면천하고 떳떳한 남편이 되리라 굳게 다짐했다. 어머니 손씨가 아버지 허륜이 사준 폐물을 팔아 마련한 마지막 여비로 허준 일행은 희망과 고난이 뒤섞인 여정 끝에 마침내 명예 유이태가 있는 영남 산음으로 향했다. 그들의 여정은 곧 신분이라는 벽을 부수려는 허준의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유이태의 의원에 입문한 후 7년이라는 세월은 허준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은 고독하고 치열한 시간이었다. 그는 스승의 그늘 아래서 약재 창고지기와 약초꾼으로 일하며 혹독한 자기 수련과 독학을 이어갔다. 허준에게 있어 7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신분과 과거의 허울을 벗고
참된 의원으로 거듭나는 영혼의 연단 과정이었다. 매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산으로 향하는 것이 허준의 일과였다. 그는 영남 산음의 깊은 산속을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누볐다. 처음에는 유이태에게 배운 33가지 물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산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의 성질부터 익혔다. 그는 산을 단순한 약초 채집지가 아닌 살아있는 의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허준은 7년 동안 수천 가지의 약초를 접했다. 그는 약초 창고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분류할 때 단순히 이름과 효능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약초의 색, 향미, 질을 손가락과 혀, 코로 직접 익혔다. 이 당귀는 뿌리가 굵고 단단하여 생명력이 강하구나. 그러나 이 백작약은 뿌리가 희고 부드러워 그 기운이 섬세하구나. 약초 하나하나가 고유한 성질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의원은 이들의 성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는 유이태가 던져주는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을 홀로 해결해야 했다. 맹문동이 가장 효능이 좋은 때와 그 뿌리가 가장 약효를 잃는 때는 언제인가? 지치를 캘 때 뿌리의 방향은 동쪽을 향해야 하는가? 서쪽을 향해야 하는가? 허준은 직접 산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약초를 채집하며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는 마침내 약초 감별의 달인이 되었고 산음 일대에서는 허준의 손이 닿은 약재는 약효가 다르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허준이 의술 수련에 전념하는 동안 그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과 신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 손씨는 산음 장터에서 떡장수를 하며 고된 노동을 했고 아내 다희는 밤낮 없이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허준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떡을 빚느라 손이 거칠어진 어머니와 촛불 아래서 눈을 찌푸린 채 바느질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익힌다 한들 천민이라는 신분은 그가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명색이 군수의 아들이었거늘 어째서 이리 무능하단 말인가. 내가 가진 재주는 이 산음의 흙먼지 속에서만 인정받을 뿐 가족에게 쌀 한 톨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없으니 이 고통은 아들 허겸의 일로 더욱 증폭되었다. 다희는 허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허겸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가까스로 양반집 서당에 들여보냈다. 다희는 아들이 아버지처럼 재주를 묻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서당에서의 현실은 잔혹했다. 허겸은 떡장수 아들, 천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양반 도련님들에게 구타와 따돌림을 당했다. 그들은 허겸의 책을 찍고 그를 더럽히며 멸시했다. 허겸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으로 돌아온 날 허준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신분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시오, 내 말 맞지 않소? 내가 이럴까봐 그리 반대했거늘. 천자문을 뗀 후 동몽선습도 읽으려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식을 죽이는 길이요. 우리 같은 상것들에게는 글 공부는 금지된 일이요. 희망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요. 허준은 아들에게 글 공부를 포기시키고 자신이 써준 천자문 책을 불태워버리게 했다. 아들의 눈에서 꿈이 꺾이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허준은 자신이 천하게 태어난 현실을 저주했다. 그는 차라리 어부가 되어 신분도 꿈도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자괴감에 빠졌다. 이 절망 속에서 허준은 의술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허준이 의술의 길과 가족의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과거 용천의 왈패였던 부산포가 허준을 찾아왔다.
부산포는 한양에서 매약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허준에게 아들 낳게 해주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유혹했다. 이는 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었지만 가난에 지친 허준에게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허준이 심각하게 부산포의 제안을 고민하던 그날 밤 운명적인 사건이 터졌다. 인근 마을의 한 처녀가 액취증을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유이태 의원으로 실려온 것이다. 처녀는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였다. 유이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액취증을 불치병이나 천형으로 여겼다. 유이태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맡겨 시험했다. 유도지와 이모근을 비롯한 제자들은 정신병으로 치부하며 손을 놓고 있을 때 허준이 나섰다. 허준은 7년간 약초꾼으로 일하며 익힌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이 병은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간열과 담열이 밖으로 표출되는 내장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처녀의 마음속 깊은 수치심이 병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허준은 처녀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액취를 고치는 단방문을 처방하고 침 시술을 병행했다. 그는 처녀에게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아가씨의 몸은 병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시선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단방문으로 냄새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허준은 치료 대가로 받은 돈을 극구 사양했다. 그는 돈이 아닌 생명과 희망을 구한 것에 만족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산청과 인근 지역에 퍼지면서 허준의 집으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허준의 의술이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포의 돈벌이 유혹은 허준의 인술의 불꽃 앞에서 힘을 잃었다. 허준에게 환자가 몰려들고 그가 의원으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자 유이태의 부인 오 씨의 질투가 폭발했다. 오 씨는 허준이 감히 스승을 능가하려 한다며 경로했다. 오 씨에게는 허준은 자신의 아들 유도지의 앞길을 막는 눈엣가시였다. 저 천한 얼자놈이 감히 우리 병사를 배반하고 돈벌이에 나섰구나. 당장 번 돈을 모두 내놓고 여기서 쫓아내야 마땅하다. 오 씨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난동을 부렸고 이모근을 비롯한 제자들은 오 씨의 편에 서서 허준을 비난했다. 이 소란 중에 유이태가 나타났다. 모두가 유이태가 허준을 추궁하고 파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이태의 시선은 오직 허준이 작성한 처방전에만 머물렀다. 그는 허준이 액취증 처녀에게 쓴 처방전들을 꼼꼼히 살폈다. 유이태는 처방전들을 다 보고 난 후 오 씨 부인의 난동과 제자들의 비난을 일축했다. 돈, 그딴 잡스러운 것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허준이 제대로 된 처방을 했는지 인간의 도리를 지켰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허준에게 말했다. 내 처방은 약재의 성질과 병의 근원을 꿰뚫고 있구나. 액취는 쉬운 병이 아니거늘 내가 이룩한 성과다. 허나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의원의 기록은 후대에게 물려줄 보물임을 잊지 마라. 유이태는 허준의 의술을 칭찬하면서도 의학적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다. 이 반응은 허준에게 7년간의 고생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참된 스승의 인정이었다. 유이태는 허준에게 의술을 펼치도록 묵시적인 허락을 내린 것이었다. 허준은 이 순간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마침내 의술을 인정받았음에 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이 무렵 유이태의 오랜 친구이자
명망 높은 의원인 안광익이 유이태를 찾아왔다. 안광익은 해부학에 심취하여 인체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했으나 당시 유교적 관념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안광익은 허준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유이태의 위대한 과거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구침지의 대결이었다. 과거 한양의 어의 양예수는 권력과 연주를 통해 의원 시험을 주무르고 있었다. 인수를 중시하는 유이태는 양예수의 오만함과 타락한 의술계에 분노하여 그에게 공개적인 도전장을 던졌다. 두 사람은 달객에 9개의 침을 놓아 생사를 겨루는 대결을 펼쳤다. 유이태는 자신이 지면 누나를 파겠다고 선언했고 양예수는 자신이 지면 유이태의 버선코에 이마를 조아리고 이름을 3번 외치기로 약속했다. 침은 의원의 기술이자 양심이다. 유이태는 달객에 9개의 침을 놓아 생명을 다루는 침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려 했네. 결과는 유이태의 승리였다. 유이태의 닭은 건강하게 살아났지만 양예수의 닭은 침을 맞은 후 죽고 말았다. 유이태는 양예수에게 이름 3번을 외치게 하는 굴욕을 선사하며 조선 제1의 명의임을 천하에 입증했다. 이 사건 후 유이태는 한양의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심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허준은 스승의 위대한 과거와 권력을 거부한 굳건한 철학을 듣고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더욱 불태웠다. 그는 유이태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바로 심이었다. 안광익은 또한 허준에게 자신의 인체 해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전했다. 유교적 사회에서 이는 금기였으나 안광익은 인체의 내부 구조를 직접 보지 않고는 참된 의술에 이를 수 없다고 믿었다.